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올해 절반도 지났다고 얘기한 게 며칠 안 됐는데 이제 또 벌써 추석 앞두고 있는 상태고, 시장도 지난달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나스닥 얘기도 하고 그다음 뭐 원자재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이번 달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좀 들었는데요. 더 큰 변화 앞두고 좀 느린 시장 모습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또 새로운 주제, 오늘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넷제로와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 요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점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세상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뭐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고, 유럽은 많이 진행했는데 이제 뭐 다른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엮여서, 뭐 저희 ESG 한번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엮이고, 또 약간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것도 엮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넷제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원자재 투자를 접근할지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조금 긴 주제죠. 좀 네. 기간이 좀 긴 주제인데 한번 뭐 트렌드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 요즘에 뭐 탄소 중립이다, 뭐 넷제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좀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들 보면은 기사들이 여러 개, 기후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좀 굉장히 좀 놀랐다는 그 기사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 그린란드에 최초로 비가 왔다는 소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사상 보면,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상 그린란드에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눈만 왔었었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그 기록이 생긴 이후로 그린란드에 최초로 비가 왔다는, 그 그린란드가 북극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눈이 오면 눈이 왔지 비가 오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비가 왔다는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뭔가 좀 큰일이 좀 생기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기후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보면 이제 또 옆에 보시면 이제 1000년 만에 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뭐 160명이 뭐 독일에서 비 많이 죽었다는 뉴스도 있었었고, 또 뭐 캘리포니아 산불 뭐 난 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중국에 홍수 났다는 거 뭐 거의 매년 있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나 온도가 올라간 거냐, 기온이 2000년 동안 1도 올라갔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기온이죠, 기온. 지구의 이제 대기 온도가 그 평균 잡아가지고 1도 올라갔습니다. 2000년 동안 1도 올라갔었고, 그 전에 10만 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1도가 언제 올라갔냐 그러면은 그 1850년부터 2020년 사이, 그러니까 한 170년 동안에 1도 올라간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산업화가 시작하면서 이제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연료들을 갖다 태우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1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상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뭐 올라갔죠. 보면은 10만 년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변동이 없다가 이제 170년 만에 1도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고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그 결국 이제 사람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게 IPCC라고 이제 그 정부 간 기후 협의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들끼리 이제 저걸 하는데 리포트를 냅니다. 이게 올해 8월 달에 나온 리포트인데 거기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저걸 결정 짓진 않은데, 올해 이제 8월 달에 나온 이유는 그게 사람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1도가 올라갔었는데, 1도가 올라온 요인 중에서 이제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요인으로 한 1.5도가 올라갔고요. 또 다른 가스들, 또 온도를 낮추는 가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0.5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두 개 상쇄하면 네팅이 한 1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1도 상승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메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들이 이제 배출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온도가 1도 올라갔다. 자, 그럼 1도면 사실 뭐 크게 체감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네. 왜 그러냐면 뭐 사실 어떤 해는 좀 더 덥기도 하고 어떤 해는 더 좀 춥기도 하고 뭐 매년 뭐 항상 온도가 일정했었던 것도 아닌데 뭐 1도 정도 차이가 뭐 그리 대수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온난화가 더 진행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보면은 그 점점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1850년부터 1900년도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5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기후 변화가 보면은 지금 한 1도 정도 올라갔을 때는 한 4.8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임계치라고 그러죠. 이제 네. 사람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어떤 임계치 전까지는 뭔가 좀 충격이 가해져도 뭐 변화가 없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뭐 술 같은 것도 이제 먹다 보면은 뭐 적당히 먹으면은 그 다음날 뭐 괜찮지만 끊기고. 뭐 많이 먹으면은 주량 이상으로 먹으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완전히 뭐 고생하는 것처럼 뭐 임계치가 있는데 지구에서도 보면은 그 온도에 그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이제 기후협약 때, 파리 기후협약 때 이제 정한 게 1.5도거든요. 그러니까 1.5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그걸 넘어가면은 사실 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1.5도하고 2도하고가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도면은 뭐 저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전 산업화 이전에 비해 가지고 1.5도 정도 올라가면은 여름에 북극의 얼음이 100년에 한 번꼴로 다 녹는다고 그럽니다. 예. 다요? 예. 근데 2도가 올라가면은 10년에 한 번꼴로 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에 한 번은 뭐 거의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10년에 한 번이면 꽤 자주 일어나는 일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1.5도와 2도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도보다 2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해수면이 한 10cm 정도 더 올라가게 되는데 그 10cm 정도 올라가면 한 1000만 명이 그 해수면 상승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가장 그 지키고자 하는 목표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은 넘지 말자. 예. 그게 이제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때 그거 갖다가 다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했었던 거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목표를 잡고 각 국가들이 이제 국가들이 간에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 1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남은 게 0.5도. 0.5도밖에 네.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심각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그 정도 안으로 막을 수가 있겠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간 그래프는 저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상으로 아무 노력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예. 아무 노력을 안 했으면,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번 세기 안에 4.5도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뭐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나겠네요. 네, 크리티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은 제일 밑에 있는 걸 보면은 1.5도 안쪽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 있네요. 네. 1.19, 10인가?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올라갔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저것도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2050년 탄소 중립하면은 그다음부터 줄어든다. 예. 예. 그 시나리오 그걸 갖다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다음에는 1.5도 안쪽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임계치를 갖다가 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1.5도
이내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각국들이 그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탄소 중립이다, 뭐 넷제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넷제로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배출량에서 이제 흡수량을 뺀 순 배출량이 이제 제로가 되는 게 이제 넷제로거든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 합쳐가지고 순 배출이 이제 제로로 만드는 상태. 그래서 이제 범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면은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말고도 이제 다른 온실가스들이 있거든요. 뭐 메탄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상태를 이제 기후 중립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2050년에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 넷제로로 만드는 예, 그걸 갖다 2050년에 보통 목표를 많이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중립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한 10년 정도 더 뒤에 그걸 갖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나오는 그 넷제로 이런 것들은 다 2050년 네. 그 이산화탄소를 중립으로 만드는 거를 갖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그 동참을 했죠. 그래서 네.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법제화도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뭐 얘기되는 거 이번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후 악당국으로 이제 돼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 기반이 많기 많아서,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기본적으로 한 1도 정도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1.8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이제 온도가 올라간 그런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넷제로를 갖다가 2050년까지 만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OECD 5위 정도 됩니다. 그 악당. 예, 그러니까 나쁜 순위. 나쁜 순위. 나쁜 순위를 따졌을 때 저희가 OECD 1등은 중국?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5위 정도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사실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그거 한다고 했을 때 뭐 35% 줄이겠다고 했을 때 뭐 할 수 없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뭐 또 환경단체는 이게 뭐냐 뭐 이러고 이제 저기는 기업들은 어떡하냐. 어떡하냐 네, 이거 이거 못 방법 맞춘- 없다 뭐 네, 방법 이런 식으로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논란들이 점점 더 심해질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네. 그래도 전 중국이 오염시킨 게 훨씬 클 것 같아서 한국에서 아무리 뭐 재활용해도 중국이 한 번 뱉으면 우리는 그랬는데 한국도 뭐 오늘 그 맞아요. 그 테슬라 네. 전기 만들어 판다고 발표하면서 네. 그 텍사스에 사는데 텍사스에서 이거 넷제로를 한다고 테슬라는 땅에다 집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네, 맞아요. 예. 아. 탄소 포집. 예. 탄소 포집도 포집이지만 자기네는 그거 했던 거를 계속 폐 유전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텍사스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 유전 다 폐한 걸 왜 사냐고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산화탄소 거기다 도로 넣는 거래. 그러니까 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석유 안에 들어있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뺀 자리에다 넣으면은 탄소가 잘 들어가나 봐요. 들어보내서 다시 그냥 녹아버리나 봐요. 그래서 와, 근데 전기를 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네가 만든 걸로. 그러면서 넷제로 하는 거랑 해가지고 그걸로 또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네. 그래서 야, 기발하네요, 나름. 그래서 야, 여기 또 여기 넷제로가 갑자기 보면서 갑자기 테슬라가 생각이 나네. 예. 네. 뭐 줄이려고 그러면은 뭐가 어디서 얼만큼 나오는지 알아야지 네. 뭐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 다음 그면은 이제 어디서 얼만큼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되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1년에 이제 그 온실가스 뭐 탄소 포함해 가지고 온실가스가 배출량이 510억 톤 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제조 분야가 31%고요. 그다음에 이제 27%가 이제 발전 분야, 그 식량 쪽 그에서 이제 19%, 그다음에 이제 이동 수단에서 이제 16%,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에서 이제 7% 이런데요. 뭐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게 뭐 철강, 뭐 시멘트, 뭐 이런 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탄소 배출한 데가 포스코거든요. 고로에서 녹여가지고 이제
그 철을 만드는데 그 고로 같은 경우에 이제 코크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데피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고로를 안 쓰고 이제 전기로 쪽을 갖다 좀 늘려서 이제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량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이슈들도 많지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식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면 대체 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발전이나 아니면은 이동수단,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친환경 에너지로 그 지금 현재 화석 연료에서 이제 친환경 연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확 낮출 수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이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다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으로 이제 전환하면은 상당 부분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전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그런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2020년보다 2030년이면은 그 풍력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한 네다섯 배? 한 10년 사이에 한 5배 정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0배 이상 10년 사이에 늘어나야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수요가 앞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갖다가 이제 IEA,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에서 이제 쭉 한번 냈었었는데 이제 2050년 넷제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쭉 명시를 한 건데 뭐 그 중에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이제 보면은 2021년 정도 되면은 석유하고 석탄 신규 개발하는 걸 승인을 금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신규로 이제 개발하는 건 승인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신규 건축물은 모두 탄소 중립해야 되고 자동차 판매 한 60%는 전기차로 예. 2030년. 그다음에 2035년이면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한 15년도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유럽 국가들 많습니다. 지금 2035년에 내연기관 판매 안 하겠다고 하는 데들 유럽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근데 2040년 정도 되면 이제 건축물 50%가 이제 탄소 중립 건축물이 되고 석탄하고 석유 발전은 이제 중단. 2040년 되면은 이제 2050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의 한 70%를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급격한 변화라면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 30년? 네. 이렇게 보면 아직 그렇게 급하진 않나요? 아니요. 그 정도면 바꿀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네. 비행기 같은 거 보면 네. 3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기준으로 프로펠러 타다가 지금 비행기 비교해 보면 그때 한 70년 이렇게 100년도 안 됐잖아요. 변화. 예. 그 차이면 30년이면 더 빠르게 변하니까. 아이폰 10년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30년이면 뭐 자동차 다 바뀔 바뀌고 수도 있겠다? 뭐 저는. 예. 네. 클린 에너지로의 이제 전환이라고 그러면 이제 연료의 네. 시대에서 이제 물질의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연료를 뗐죠. 떼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클린 에너지 뭐 태양 뭐 바람 뭐 이런 거는 사실 무한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연료가 뭐 거의 무한하고 공짜죠. 예. 그렇죠. 바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만드는데 장비가 필요하고, 예. 그 연료를 쓰는 이제 태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공짜고 무한한 반면, 이제 그걸 갖다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비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장비에는 이제 사실 보면 그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넷제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석탄 수요는 지금보다 한 98% 정도가 줄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도 한 절반 정도로 줄고,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에 한 75%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될 거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한 7배 정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료는 이제 무한무진하지만은 이제 사실 그걸 만드는 장비나 이런 데는 광물질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의 시대에서 이제 물질의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IEA 자료를 보면은 2020년에는 이제 뭐 석탄, 그다음에 석유, 내추럴 가스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보통 한 80% 정도 되지만은 그게 2050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30% 정도로 줄고 나머지는 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모던 바이오 에너지가 뭐예요? 콩기름 아닐까요? 콩기름? 네. 한동안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 그 바이오 디젤 뭐 이런 바이오 거 디젤 뭐 이런 거 많이 넣어. 예.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쪽에 한 파트라고 있을 볼 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주체가 사실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국도 포스코 뭐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뭔가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제 서로 최근 들어서 이제 탄소 중립하겠다고 많이 선언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30년까지 공급망 및 제품의 100% 탄소 중립화 달성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본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0% 달성하죠. 달성하고 있을 것 왜냐면 같은데. 뭐 자기가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애플 사면은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제조는 다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쵸. 사실 뭐 애플 본사야 뭐 그 탄소 중립 굉장히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그 탄소 그 관련해 가지고 스코프 1, 2, 3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프 1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배출하는 그 탄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코프 2 같은 경우에는 쓰는 전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석탄으로 만들어진 저거냐, 이제 뭐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이런 이 에너지 원에 대한 그런 거 갖다 스코프 2로 하고요. 그다음에 스코프 3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하고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에서 발생하는 그 탄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하면서 네, 그러니까 만드는 부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도 다 카운트를 한다는 거죠. 스코프 3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급망의 제품에 100% 탄소 중립한다는 거는 자기가 쓰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중국 부품이 됐든 어디 부품이 됐든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탄소 같은 경우에 다 카운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중립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한국 기업이 됐든 모든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다 받습니다. 왜 그러면은 큰 대기업들이 이걸 중립을 선언하면은 거기 납품하는 하청업체들한테도 다 푸시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중립화를 한다 그러면은 니네도 보면은 하면 안 돼. 니네 이거 하면은 우리 안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저기 선진국들 하는 얘기고 걔네들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우리는 뭐 잘 모르겠어. 뭐 당장 급한 거 아니야가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서 이걸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게 당장 거기 납품하는 저희도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 상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유럽이나 미국 그쪽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 이거죠, 보면은. 그쪽에서, 야, 니네 탄소 중립하냐? 뭐, 그 다음에 니네 저거 얼마나 배출해? 뭐, 이거 늘어나고 있잖아. 이거 안 돼. 우리가 영향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돼. 뭐, 제대로 되는데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하물며 이제 석유 관련된 쉘, BP 뭐 이런 데들도 보면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넷제로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네들이 아까 얘기한 그걸 하는 거예요. 빼는 거 도르는 거. 그렇죠. 얘네들이 그걸 다 하고 있고 얘네 이제 뭐 옥시덴탈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얘네들한테 팔기 시작하고 뭐 그리고 끝까지 석유 파겠다 이거죠. 집어넣고 파겠다. 그래서 그걸로 근데 그게 2050이었어요. 50년까지 걔네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오되면 이제 그쪽에서도 친환경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뭐 친환경 업체에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석유 관련 업체들이 이제 넷제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업체들도 지금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뭐 있으니까. 탄소세 이런 것도 부과한다고 하니까 네. 결국은 다 영향이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다 영향이 있고 그게 이제 강 건너 뭐 불구경이 아니고 이제 점점 이제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그 연기금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뭐 기사들 같은 경우 뭐 뉴욕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뭐 2040년까지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 탄소 제로 하겠다고 했었었고, 그다음에 뭐 또 뭐 다른 뉴스들도 많고, 뭐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뭐 ESG를 갖다가 계속 강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뭐 생각해 보면 왜 연기금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걸 하지? 어차피 연금 주려고 하면 수익률만 맞추면 되는 거지. 괜히 뭐 엄한 짓 해가지고 수익률 떨어뜨리면은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있냐. 뭐 사실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데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면 여기에 그 수능을 안 하고 만약에 반대로 가면은 사실 지금 당장은 수익이 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자기네들이 투자한 회사들에서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뭐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로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갖다 관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리스크가 이제 축적이 되면은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강화를 할 거니까 그거 안 할 거면은 우리 돈 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푸시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에서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향은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가지 않을까. 얘네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이제 크잖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가 경기 전체가 성장을 해야 내 포트폴리오도 성장을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가 나빠져서 재난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그로스를 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한 번만 사고가 나버리면 그거를 뭐 회복시킬 방법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경이나 이걸 넷제로를 맞춰서 재난이 없어야 뭐 보험회사가 됐든 공장이 됐든 전체로 보면 포트폴리오가 좋은 거잖아요. 네. 누군가가 하나 망가지면은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그쪽으로 뭐 얼마나 빠르게 이제 가는지는 이제 좀 더 이슈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쪽으로 가는 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빨리 필요로 하고요. 클린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2040년까지 이제 그 2050년 가는 그 목표 중에서 2040년에 그 목표치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3배, 뭐 풍력도 한 3배, 그다음에 이제 전력망 같은 경우도 한 3배 정도 증가해야 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40년까지는 전기차가 한 25배 정도. 역시 만만한 건 개인이네요. 개인이네요. 역시 만만한 건 개인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린 에너지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광물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뭐 수송망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제 일렉트릭카 같은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광물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구리만 하더라도 한 2배 반 정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들 이제 뭐 리튬, 뭐 니켈,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광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 제너레이션, 이제 전력 생산 같은 경우에도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석탄이나 이제 내추럴 가스에 비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뭐 윈드, 솔라, 뉴클레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광물 자원들이 필요를 합니다. 예. 구리도 많이 들어가고 네. 아연도 많이 들어가고. 네. 옵쇼 윈드 쪽에 보면
아연도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구리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도금 이런 걸 해서 그럴까요? 뭐 차에도 뭐 그래파이트, 그래파이트 흑연, 음극재로 쓰이죠. 이제 예. 리튬 같은 건 양극재로 쓰이고 배터리 만들 때 이제 저기 그래파이트 흑연 같은 건 이제 음극재로 쓰이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늘어나는 품목 중에 하나죠. 이게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은지 찾아봐야 되겠네. 흑연, 그래파이트요? 중국이 제일 많죠. 중국? 네, 중국이 제일 많죠. 중국은 나름 뭐 땅 파면 나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광물 쪽, 그러니까 금속 관련된 수요들이 앞으로 폭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속도에 따라 가지고 저거겠지만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뭐 그 2020년에 비해서 2050년까지는 한 6배 정도 늘어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뭐 리튬, 그래파이트, 코발트, 니켈 뭐 이런 순으로 예, 지금 2020년에 갈 때 1로 따졌을 때 리튬 같은 경우는 40이니까 42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도 25니까 지금보다 한 25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예. 이제 리튬을 사야 하나요? 이 중에 저희가 거래되는 게 니켈밖에 없다는 게 아쉽네요. 예. 근데 뭐 구리도 굉장히 많이 구리도 많이 되긴 해요. 예. 이렇게 뭐 몇십 배씩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몇 배 정도는 늘어나니까 네. 구리 같은 것도 뭐 구리, 니켈. 구리도 그렇죠. 예, 구리 같은 거, 구리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구리, 니켈, 뭐 아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되는 뭐 LME로 거래되죠. 될 수 있는 품목들이니까. 그리고 리튬 전반 같은 건 너무 조금이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매니플레이션 될 수 있어서 선물도 못 나오는 게 수급이나 이런 게 조작될 수 있고 이러면 상장이 안 되잖아요. 그보다는 이제 수요 아닐까 별로 없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마이너 네, 광물들은 마이너 이제 광물이어서 뭐 유동성 이런 것 때문에 성들이 없으니까. 네. 아마 많이 쓰이면 또 상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보통 광물은 LME 거래소에서 많이 되는데 이제 그쪽은 되게 전통적으로 전산화도 덜 하고 뭐 이렇게 전화로도 하고 이런 거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산업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뜨는 광물이잖아요. 뭐 코발트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리튬이나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좀 있으면 생기겠네요. 생길 수 있죠. 많이 네. 되면은 뭐 많이 옛날 되면. 예, 뭐 팔라디움, 플래티늄 뭐 그런 것도 뭐 사실 뭐 지금은 거래되니까. 하죠. 예. 아마도 중국에서 많이 캔에서 해지의 니즈가 생기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광물 시장은 중국이 아무래도 제일 큰 손 해저니까. 네. 광물 쪽 보면은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 보면은 위쪽에는 보면 오일하고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이게 그 제일 많이 생산되는 세 개 국가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이제 탑3 생산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하고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한 50% 언더거든요. 세계국 제일 많이 생산되는 세계국이.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가 넘고,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90% 정도 되죠. 뭐 호주가 제일 많이 생산되고, 아,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개 국가 합치면 한 90% 정도 되는 거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콩고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과정 같은 경우는 뭐 또 굉장히 크고요. 보면 중국이 크네요. 중국이 크고, 이게 자원 이런 그 금속 광물 자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훨씬 더 임팩트가 셀 수가 생길 있다는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다 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한두 군데 뭐 좀 문제가 생겨도 뭐 다른 데서 이제 사실 공급을 조달하면 되지만은, 사실 이런 광물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지역에서만 딱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훨씬 더 이제 공급 쪽에 심각한 임팩트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생산한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탈 같은 거 이제 그 금속 같은 경우 채굴하고 이제 뭐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예,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하여 감소하는 그 탄소의 양과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이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맞다. 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좋은 뜻인지는 잘 알겠는데, 그럼 이게 정말
가긴 갈 거냐. 예, 정말 그렇게 이게 사실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그쵸. 일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맨날 뭐 전화하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야 그거 안 돼. 그거 어떻게 하냐. 그 비용이 얼마 많이 드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저항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보면 어떤 국가가 그냥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겠어? 옆에서 막 맨날 저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만 뭐 탄소 중립 뭐 해가지고 뭐 법제 해놓고 하면 우리만 비용 들어가고 코스트 증가하지 뭐 사실 옆에는 맨날 굴뚝대고 있어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왜 우리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가긴 가는 거냐 이런 좋은 취지는 있는데 근데 뭐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제화해 놓은 나라가 한 13군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하고 이제 중장기 온실가스 두 개 다 모두 다 이제 법제한 국가가 이제 지금 13개 국가고, 나라고, 예.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14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추진 하고 중이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제 한 정점 대비 한 50%, 55% 정도 감축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정점 대비 50% 감축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2018년이 정점이었는데 그 2030년까지 이제 35% 정도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막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딴 데 다 50%씩 하는데 왜 우리는 35%냐 이거 이래갖고 이게 넷째로 갈 수 있냐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고 기업들은 이제 야 이것만 해도 죽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 옆에도 보면 이제 한국이 이제 넷째로 가는 거 했는데 지금 현재 석탄 뭐 LNG 쪽에 이제 있던 거 갖다가 그게 이제 41%, 26%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한 62% 정도로 늘리고 원자력도 이제 23%에서 이제 7%로 줄이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죠. 예. 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그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원에 법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클린 일렉트리시티 페이먼트 프로그램인데 지금 상원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결이 되면은 그 과반수만 통과하면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데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를 갖다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2005년 대비 그러니까 정점 대비 86%를 감축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 의결했었던 건 한 절반 정도 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전체의 86%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통과가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봤었을 때 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무탄소 비중이 한 38% 정도 됐는데 이게 86% 그러니까 2배 이상 이제 올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미국이 이렇게 가면은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탄소 비중이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미국과 비슷하죠. 38%하고 35%인데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한 5, 6% 정도밖에 안 되고 원자력이 한 30%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좀 더 많죠.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 늘린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을 줄이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니까 두 배로 될 수도 있네요. 엄청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이제 줄이려고 노력하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방향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예. 근데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결정된 거고요. 이제 속도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빨리 갈지는 이제 좀 더 보긴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진행하는데 뭐 꽃길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굉장히 뭐 반발도 많을 거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인허가 안 해주지 않습니까? 보면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풍력도 그렇고 뭐 인허가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좀 있겠는지 뭐 금속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환경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뭐 투자라든지 이런 쪽도 기회들도 네. 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쪽을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신다면은 좀 새로운 쪽에서 기회를 또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넷제로가 뭐고 우리가 이제 좀 전 세계적인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어느 부분이 기여하는지 좀 살펴봤고 그리고 저도 최근 좀 이런 거 많이 공감하거든요. 이런 환경 오염이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 이런 거 방지해야 된다. 뭐 음모론은 온난화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현존하잖아요. 저희가 봐도 네. 기후가 제가 기준으로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 대비 변화가 있는 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회적 당위성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고 최근의 변화는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당위성도 생긴다. 왜냐하면 뭐 제가 전에 유튜브 촬영할 때 얘기 드렸지만 석유 경제보다는 친환경 경제가 부가가치가 더 크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원유 한번 폭락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것 같거든요. 자본주의는 어쨌든 더 부가가치를 차지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는 석유 떼는 게 아직도 이득 쉬운 결정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 다 수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 같으면 그거 떼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그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입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한다 그러면 다 한국에 또 다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국은 그런데 이제 글로벌리 봤을 글로벌리는 때는 이제 이제 미국 같은 데나 비용 뭐 면에서는 아랍은 되게 싸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탄소세 매기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경제. 그리고 마지막 정치적으로는 에너지잖아요. 이게 저희가 본 내용 핵심은 에너지인데 에너지죠, 예. 에너지 헤게모니가 이제 석유 화석 연료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뭐 미국이 걸프전도 하고 최근에 아프간 며칠 빠져나온 거 난리 난 것도 결국 석유 경제에 그 필요 아프간이 없으니까. 필요한데 필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은 80% 네. 그건데 뭐 기름 나는 걸로 충분하고 뭐. 네. 뭐 그 지금 이유가 뭐- 미국 내 기름으로도 맞아요. 충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기름도 되고 그다음 또 서구화된 유럽은 기름은 안 되지만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제 기름이 필요한 나라 강대국은 딱 하나 남거든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 길들이기 위해서도 이제 약간 에너지의 변화가 중국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일본, 한국만 다급한 거잖아요. 석유를 안 쓰면 유럽은 많이 진행하고 있었고 미국은 많이 갔죠.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집어넣으면 자기들끼리 제로를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진짜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문제네요. 그러니까 세 나라만 곤란하지 석유를 안 쓰는 세상이 와도 유럽이랑 미국은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미. 선진국은. 네, 그렇다고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 폭파도 있고 하니까 원자력이 답이 아니다라는 환경적인 뭐 이 비유도 있다 보면 그래서 얘기가 제가 길었는데 확실히 방향은 정해졌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쪽에 이제 새로운 투자 가치가 생긴다. 저도 그 부분 많이 공감하고 근데 특히 구리 같은 경우도 저희 전에 한번 진단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하반기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히토리를 사라 이건가요? 이거? 핵심은? 네. 저는 부가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뭐 리튬이나 거래 안 되는 상품이 이제 좀 올라오면 그때 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런 새로운 좀 주제로 봤을 때 때마침 또 정부에서도 이제 넷제로 추구한다, 뭐 법안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쪽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ESG도 봤지만 되게 가속화됐잖아요. 저희가 이 테마로 얘기할 때 비해 최근만 해도 뭐 엄청 뭐 몇몇 증권사는 뭐 ESG 관련된 뭐 자료도 내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